97년 IMF 터지기 직전 나라 빚이 연봉 대비 얼마였는지 알아? 12%. 연봉이 1억이면 빚이 1200만 원이었던 거야. 그때도 나라가 무너졌어. 근데 지금 51.6%. 4배가 넘어. 근데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야. 가계부채, 환율, 법인세, 에너지 의존도. 하나하나 97년이랑 지금을 비교해봤거든. 결과가 좀 소름 끼쳐. 물론 외국에 물건 살 때 쓰는 달러 통장처럼 그때보다 나아진 것도 있어.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나아진 거 몇 개로 커버가 되는 상황이 아니야. 97년을 겪었든 안 겪었든 이 비교 숫자들은 직접 확인해봐야 해. 특히 마지막 비교가 진짜 결정적이거든. 자, 먼저 빚 얘기부터 해보자. 정부는 50%대라는데 어디선 200% 넘는다던데. 뭐가 진짜야? 이런 의문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연봉 대비 빚 비율 51.6%.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기준이야. 97년 직전 12%였던 게 4배 넘게 뛴 거지. 이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정부가 말하는 51.6%는 정부 빚만 따진 거거든. 신용카드 할부까지 다 포함한 진짜 빚. 그러니까 기업 빚, 가계 빚, 정부 빚 다 합치면 연봉 대비 비율로 따지면 247.2%. 한국은행 국제투자 대조표 기준이야. 연봉 1억이면 빚이 2배 반이 넘는 셈이야. 왜 숫자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냐면 어디까지를 빚으로 보느냐의 차이야.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너 빚 얼마야? 물었을 때 은행 대출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용카드 할부에 지인한테 빌린 것까지 다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정부는 은행 대출만 말하고 있는 거야. 신용카드 한도 다 써놓고 친구한테 나 빚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 올해 국채만 225.7조 원 찍어냈고 그중 116.2조 원은 기존 빚 갚으려고 또 빚낸 거야. 빚으로 빚을 막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빚이 환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야. 97년엔 이 빚이 외환위기로 터졌잖아. 지금 환율 얼마나 비슷한 상황인지 보여줄게. 97년 위기 직전 원달러 환율 800에서 900원대였어. 위기 터지고 나서 2000원 돌파했지. 환율이 2배 넘게 뛰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어. 근데 지금 이미 1480에서 1530원이야. 올해 3월 31일에 1530.1원 찍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최고치야. 위기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이 수준이라는 거지. 환율 오르면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이게 핵심이야. 한국은 에너지의 93.8%를 수입에 의존해. 석유, 가스 거의 다 사오는 거야. 환율이 오르면 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그대로 올라. 전기세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마트에서 장 볼 때 물가가 직격으로 오는 거야. 밀가루, 식용유, 사료 다 수입이니까 빵값, 치킨값, 고기값 전부 연쇄로 오르는 구조야. 환율 문제가 내 장바구니 문제인 거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97년엔 환율이 800원대에서 시작해서 위기 때 2000원까지 갔어. 지금은 위기도 아닌데 이미 1500원이야.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지. 근데 왜 원화가 계속 떨어지냐?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 120배 늘었어. 같은 기간 미국 달러는 11배. 돈을 10배 넘게 더 많이 찍어낸 거야. 한국은행 이코스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 지금도 한국의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 GDP 대비 153.8%인데 미국은 71.4%야. 2배가 넘어. 통장에 잔고가 들어도 신용카드 이자가 더 빠르게 쌓이면 의미 없는 것처럼 돈을 많이 찍을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 원화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거야. 그럼 97년이랑 지금 다른 게 뭐야? 이것도 공정하게 짚어야지. 97년에 외국에 물건 살 때 쓰는 달러 통장 잔고가 약 39억 달러였어. 지금은 4236.6억 달러. 100배 넘게 들었어. 이건 분명 나아진 거야. 이걸 부정하면 안 돼. 97년엔 달러가 바닥나서 나라가 쓰러진 건데 지금은 적어도 그 달러 자체는 훨씬 많이 쌓아놨으니까. 근데 이 달러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 근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이냐? 여기서 97년이랑 지금이 진짜 갈리는 지점이 나와.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봐야 해. 그럼 외환 보유액이 많은데 왜 위기가 오냐고?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어. 지금 이 나라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법인세 세수라는 게 있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게 나라 곳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면 기업이 이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 2022년에 103.6조 원이었어. 그런데 2024년 62.5조 원. 2년 만에 40%가 줄었어.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덜 벌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 정확히는 한국에서 돈 벌기 싫어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유가 있어. 한국 법인세가 25%야.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 싱가포르는 17%. 미국은 21%인데 트럼프가 15%까지 낮추겠다고 하고 있어. 상속세는 더해.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 60%. 대기업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봐. 평생 키운 회사를 물려주는데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예 회사를 해외로 옮기는 게 낫지. 그래서 실제로 돈이 나가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4098조 원이야. 사상 최대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직접 말했어. 환율이 오르는 원인의 70%가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국민연금도 나가고 서학개미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있어.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있어. 97년에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돈을 뺀 거야. 그건 손님이 식당에서 도망간 거야. 근데 지금은 주인이 직접 식당을 비우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안 믿고 스스로 돈을 해외로 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더 무서워. 자본이 나가면 기업이 줄고 기업이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순서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 97년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 외국에 물건 살 때 쓰는 달러 통장 얘기를 이제 해야 해. 4236억 달러. 이게 한국이 가진 달러 통장 잔고야. 97년 직전에 39억 달러였으니까 100배 넘게 늘었어.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야? 여기서 비교를 제대로 해야 해.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어. 인구 2300만 명. 한국의 절반도 안 돼. 근데 대만의 달러 통장 잔고는 6025억 달러야. 한국보다 1800억 달러나 더 많아. GDP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23%이고 대만은 80%야. 같은 수출 중심 나라인데 대만은 한국에 3배 넘게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돈 빌려주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 위기 때 달러가 부족하면 다른 나라한테 빌릴 수 있는 협정인데 한국이 메고 있는 총 규모가 1482억 달러야. 근데 가장 중요한 미국과는 아직 이 약속이 안 돼 있어. 97년에 달러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해봐. 원화로는 아무도 거래를 안 해줬거든. 지금도 원화 국제결제 순위가 22권 밖이야. 편의점 알바가 현금 100만 원 갖고 있어도 카드기 고장나면 100만 원짜리 거래는 못 하잖아. 우리 원화가 그래. 달러가 아니면 세계 시장에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97년 39억 달러에서 지금 4236억 달러. 절대 금액은 확실히 늘었어. 이건 인정해야 해.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취약한 거야. 규모에 비해 적고 안전장치도 부족해. 근데 이거 다 알아도 결국 나는 뭘 해야 하는지가 남잖아. 마지막 비교가 진짜 결정적이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97년엔 나라가 도와줬어.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97년이랑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알아? 97년엔 나라가 IMF한테 돈 빌려서라도 외채를 갚았거든. 국가가 나서서 수습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2026년 기준 복지 예산이 269조 원이야. 전체 예산의 37%가 복지에
복지에 묶여 있어. 그리고 한번 늘린 복지는 절대 줄일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재정으로 막을 여력 자체가 없다는 거야. 결국 각자 도생이야. 국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개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달러 자산에 노출시키는 거야. 달러 예금은 환율 차익이 비과세고 가장 단순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고 싶으면 S&P 500 추종하는 SPY나 VOO 같은 ETF, 기술주 비중 높이고 싶으면 나스닥 QQQ도 있어.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로 된 자산 가치가 같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는 구조야. 두 번째는 원화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 한국 M2 통화량이 40년 동안 120배 팽창했어. 쉽게 말해서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통장에 원화만 넣어두는 건 천천히 녹는 거랑 같아. 세 번째는 금이야. 종로 기금속 거래소에서 실물로 살 수도 있고 금 ETF로 포트폴리오 일부에 넣어둘 수도 있어. 무작정 해외 투자만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자산을 한 통화에만 몰아두지 말라는 거야.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구명조끼 입는 게 지금이야. 이미 기울어진 다음에 찾으면 늦어. 데이터는 이미 말하고 있어. 무서운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조금씩 진행 중이라는 거야. 97년과 지금 나아진 것도 있어. 외환 보유의 절대 규모는 확실히 커졌지. 근데 더 나빠진 것들이 훨씬 많아. 가계부채 규모도 그렇고 재정 경직성도 그렇고 기준금리 2.5%로 동결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 이 영상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야. 숫자를 직접 보고 각자 판단하라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 97년 얘기가 더 궁금한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97년 실제 위기가 어떻게 터졌는지 풀어볼게. 구독하면 알림아.